여기는 E24 뉴스 영어 채널. 저는 나타샤 키르책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 사이의 휴전이 시작된 지 이제 하루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의 관심은 주로 나라 북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하고 잠재적으로 평화로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레바논과 직접 협상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워싱턴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입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네타냐후에게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을 줄이도록 요청했으며 계속되는 공습이 이슬람 공화국과의 취약한 휴전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는 미국 부통령 제이디 벤스도 이스라엘이 베이루트에서 헤즈볼라 자산에 겨냥한 레바논 내 최대 규모의 폭격 이후 스스로 자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은 계속되고 있으며 헤즈볼라는 오늘 하루에만 북부 이스라엘을 향해 약 70발의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안보 분석가 야코브 라핀과 저희 선임 특파원 오웬 알터만을 모셔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회담 세부 사항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분명히 이것은 매우 중요한 협상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협상가들이 서로 마주 앉아 협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이죠. 그 모습은 어떨까요? 어디에서 열릴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나타샤 히브리어 채널은 국무부에서 화요일에 회담이 열린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측에서 미국 주재 2명의 대사, 예키아 라이터, 미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가 트럼프 팀의 중재로 그리고 최소한 평화위원회의 제도적 개입이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보도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미국 주도의 이니셔티브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프랑스는 나타샤, 이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으로 보이며 파리는 이에 불만일 것입니다. 참고로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 점을 더 좋게 말하자면 이스라엘 외무장관 기돈 사르는 레바논에서 진행 중인 협상에 대한 최신 소식을 3명의 유럽 외무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독일 외무장관, 이탈리아 외무장관, 그리고 그리스 외무장관에게 전달했으며 프랑스 외무장관 자누엘 바로는 일부러 제외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야코브, 저는 결국 이 직접 협상이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에 있어서 얼마나 현실적인지에 대해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2024년에서 2025년 사이에 우리가 봤던 그 휴전 기간 동안 레바논이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시키고 이란이 지원하는 테러 단체의 모든 무기를 제거하겠다고 말했던 사실을 감안하면요. 그것은 분명히 일어나지 않았고 우리는 정말 전례 없는 수준의 이스라엘 영토에 대한 공격을 보고 있어요. 심지어 지난 24시간 동안만 해도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레바논이 이스라엘에 새롭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레바논은 약속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실제로 지켜지는지 현장에서 검증해야만 방금 말씀하신 바로 그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휴전 기간 레바논의 행동은 보여주기식에 불과했습니다. 연극처럼 남부 마을에 들어간 척만 하고 목록에 확인 표시만 했죠. 네, 점검했고 무기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엄청난 양의 무기가 집 지하 벙커에 숨겨지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일부러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같은 시아파 헤즈볼라 구성원들과 충돌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레바논 군대의 절반이 시아파, 즉 병사와 장교 모두 시아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바논은 그런 보여주기식 행동과 상황을 허위로 포장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실제로 헤즈볼라와 맞서 싸우고 승리할 의지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제 만약 레바논이 그렇게 한다면 그리고 이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즉 레바논이 맞서게 될 헤즈볼라는 이전에 우리가 상대했던 헤즈볼라보다 약화된 형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스라엘과의 대규모 전쟁을 치른 직후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조건이 어떻게든 맞아떨어지고 이스라엘이 실제로 레바논이 이 지역들을 통제하고 있다고 본다면 시범 사례, 즉 테스트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헤즈볼라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헤즈볼라는 레바논 정부에 도전할 것이고 그 점은 확실합니다. 심지어 나라 전체를 장악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 시험을 통과하면 이스라엘만큼 북쪽 이웃의 주권 행사에 기뻐할 나라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관계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거나 심지어 철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 단계와는 매우 거리가 멉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헤즈볼라는 심각하게 약화되었지만 적어도 이스라엘 보안군이 10월 7일 이후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의 교전 이후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결국 제가 말했듯이 우리는 수백 번의 공격을 보고 있어요. 어떤 날에는 실제로 하루에 수백 번의 공격이 있기도 했죠.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헤즈볼라 피해 규모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좀 더 살펴봅시다.
약화됐다는 건 무슨 의미이며 어디에서 약화되었고 어디에서는 아닌가요? 2023년 10월 7일 전날 헤즈볼라는 박격포까지 포함하면 20만 개가 넘는 발사체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무장한 비국가 테러 무장 조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나토 국가들보다 더 강력한 화력을 가지고 있었죠. 이제 그 전쟁이 끝날 무렵으로 넘어가 보면 헤즈볼라는 기본적으로 2만에서 2만 5천 개 정도의 발사체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건 20만 개에 비하면 훨씬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약화된 거죠. 지도부도 전멸했습니다. 지휘 통제 체계도 와해됐습니다. 페드로 작전, 이스라엘 공군의 공습 등등이 있었죠. 자, 그럼 휴전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휴전 기간 동안 헤즈볼라는 재정비를 시작했습니다. 헤즈볼라는 휴전을 재정비의 기회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시리아가 밀수 통로로서의 역할을 잃었고 알사라가 통제권을 잡았기 때문에 대량의 무기를 들여온 것은 아니지만 10월 7일 이전에 이미 반입해두었던 로켓을 찾아내서 발사 위치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휴전 기간에 더 강해진 것을 봤고 휴전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루 두세 번 공습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모든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확실히 약화되었지만 다시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건 바로 그거고 하루에 100발의 로켓, 이 북쪽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들이 다시 한번 재정비할 수 없도록 확실히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북부에 나가 있는 특파원 발리르 슬라딘에게 연결하겠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남부 베이루트 일부 지역에 대해 새로운 대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곳은 헤즈볼라의 거점으로 알려진 곳이며 추가 공습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발리르 씨, 지금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키리아 흐모나에 계신가요? 여기는 물론 북부에 위치한 이스라엘 도시로 헤즈볼라의 공격을 여러 차례 받아온 곳입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그런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최근 몇 시간 동안은 특히 키리아트 모나에서는 비교적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부 갈릴리 지역과 나하리아 그리고 그 외의 작은 마을들에서는 여러 차례 로켓 공격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공격은 사실 약 30분 전에 있었습니다. 5발의 로켓이 나하리아를 향해 발사됐고 모두 요격되었습니다. 또한 그 지역을 향해 날아온 드론도 요격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드론과 로켓은 요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상황은 물론 북부 주민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매번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대피소로 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회담과 관련해서 다음 주 화요일에 워싱턴 주재 레바논 대사와 워싱턴 주재 이스라엘 대사 유카이 라이테르가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총리가 말한 대로 이 협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의 극적인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당국자들은 이것이 여기서의 작전이 중단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상작전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군이나 이스라엘 북부 시민들에게 위험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의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베이루트에 있는 헤즈볼라 거점에 대한 공격이 줄어들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진행되어야 할 협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분명히 그 자체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확실히 임시 휴전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오늘 안보 당국자들이 말한 내용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북부 주민들, 특히 키리아 슈모나 시장인 아비차이 슈타인 씨의 반응입니다. 그는 방금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이란이 미국에 압력을 가했고 미국이 결정했으며 이스라엘 정부는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북부 주민들은 소위 평화의 희생양이 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테러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 북부 지역의 대도시 시장이 보인 첫 번째 반응입니다. 좋아요. 발리르 슬라딘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국경 키라모나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식 감사합니다. 이번엔 예비역 중령 사릿 자하비를 모시겠습니다. 그녀는 알마 연구 및 교육센터의 설립자이자 대표입니다. 그녀 역시 이스라엘 북부에서 저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희 특파원 발리르 슬라딘이 전한 이스라엘 북부 시장들의 반응에 대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당신의 관점을 듣고 싶고 지금 이 북부 지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 잠재적인 협상 혹은 이제 발표된 레바논과 이스라엘 간의 협상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분들은 이것이 자신들에게 더 안전한 상황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고 있나요?
알겠습니다. 사리 자하비 씨와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잠시 스튜디오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곧 그녀와 다시 연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오은 씨, 사실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 당신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스라엘이 협상 테이블에 나갈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요. 죄송해요. 레바논 정부가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못한 실패 이후에 이스라엘이 레바논과 협상 테이블에 나간다는 것이죠. 즉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하고 남부 레바논을 이스라엘인들에게 안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의사결전에서 현재 힘의 균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나타샤, 이스라엘 언론과 전 세계 언론은 이 결정을 미국 압력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하신 것 같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 초기에는 꼭 언급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는 자신의 측근인 론 더머를 이 문제를 맡기고 대화의 가능성과 잠재성을 타진하기 위해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은 공개적인 대화는 물론이고 고위급 대화에는 더더욱 준비가 안 됐지만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정 조건에서 이스라엘의 이런 행동에 강한 정책적 논거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쟁 첫 며칠 동안 레바논 정부가 수사적으로 보여준 태도는 정말로 그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레바논 정부가 입장을 바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이야기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질문은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까지 휴전에 동의할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이 협상에서 대화를 이어가는 것과 군사행동을 줄이는 것 사이에 어느 정도의 상호 교환이 있을 것인가입니다. 네, 다시 사리드 자비 씨와 연결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음질이 더 좋길 바랍니다. 사리드 씨, 지금 이스라엘과 레바논 단행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북부 이스라엘 현지의 이스라엘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먼저 키리아트 슈모나에 있는 기자의 말을 들었는데 사이렌 소리와 헤즈볼라의 공격이 키리아트 슈모나에서 나하리아 쪽으로 이동한 것 같습니다. 지난 1시간 정도 동안 저희 머리 위에서 계속 폭발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아, 마알롯, 게세, 라지브도 계속해서 폭격을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번에는 이스라엘 국방군이 더 좋은 성과를 낸 것 같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베이루트에서 한 일을 우리는 보고 있으며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헤즈볼라 본부를 겨냥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습이었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성과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수백 명의 헤즈볼라 군사요원들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휴전이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레바논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북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국제사회가 허용하는 한 최대한 헤즈볼라를 계속 공격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이 레바논과 이란에서 일어나는 일이 관련 없다고 분명히 밝혀 매우 기쁩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국에는 우리가 합의에 도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국방군이 더 나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가 약해질수록 레바논 정부가 강해질수록 더 나은 합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합의가 이전과 다르며 유엔 결의안 1701호에 근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레바논 정부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스라엘 방위군이 레바논에 머물러야 합니다. 또한 북쪽 지역의 안전도 확실히 해야 합니다. 방금 하신 말씀이 흥미롭네요. 본질적으로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레바논이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의 휴전의 일부가 되지 않도록 하는데 동의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공격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게 무슨 의미인지가 궁금하죠.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베이루트에 있는 헤즈볼라의 거점에서 헤즈볼라 목표물을 계속 타격할 수 없다면 이스라엘이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매우 신중하게 읽으면서 그 숨은 의미를 해석해 보면 이스라엘, 남부 레바논에 집중하고 베이루트는 레바논 정부에 맡겨달라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두 곳 모두가 아니라 바로 레바논 시리아 국경 근처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곳은 거의 폭격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곳이 바로 무기 밀수 경로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밀수를 막을 수 있을지, 그리고 계속해서 폭격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레바논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 헤즈볼라가 우리 지역사회 근처로 오지 못하도록 완충지대를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도 성과입니다. 레바논 정부 태도 변화가 나타날 때까지는요. 지난 20년간 그런 변화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방위 사령부는 어제 크게 완화된 전시 지침, 예를 들어 학교가 다시 문을 연 것처럼 이 지침이 금요일까지는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어요. 금요일 오후 5시까지요. 즉 내일이죠. 민방위 사령부에서 이스라엘 국민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릿이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그런 북경 지역의 마을들, 대부분의 골란구원, 상부 갈릴리, 하이파 지역에서는 교육 활동이 여전히 방공호에서 이루어져야 해요. 야코브 씨, 잠깐 말씀 좀 나누고 싶어요. 보안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이 공습 감소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북부 주민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리 씨 말씀대로 북부 주민들은 이스라엘 방위군이 국경 너머에 상당한 병력을 두고 있음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국경만으로는 그들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건 마치 축구팀에게 골키퍼 라인에만 머물면서 경기를 이기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영토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공격을 저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상의 존재, 즉 이스라엘 방위군 둔이 장기적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합의든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 방위군, 이스라엘로 돌아가길 원한다면 이번에는 당신들, 즉 레바논 정부가 헤즈볼라를 제대로 상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요. 그들이 무장 해제를 거부하면 교전과 승리도 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를 본다면 새로운 현실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보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은 리타니 강까지 남부 레바논에 지상군을 주둔시키고 완전한 치안 통제권을 유지할 권리를 보유할 것입니다. 북부 주민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려면 그런 모습을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협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협상에 들어가지만 분위기는 전혀 차분하지 않습니다. 이란은 자국 대표단이 이슬라마바드로 향하고 있다고 확인했으며 파키스탄이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개입하기 전까지 밤사이 휴전 미반에 대응할 뻔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미군이 자신이 말하는 진정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란 안팎에 계속해서 전투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따르면 만약 진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어떤 이도 본 적 없는 더 크고 더 강력하며 더 치열한 공격이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 호르무즈 해협이 여전히 사실상 봉쇄되어 있습니다. 그곳의 선박 운항은 거의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하루에 오가는 선박이 매우 적습니다. 전쟁 전 약 140척과 비교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이란은 여전히 통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의심되는 해상 기류를 피해 우회로까지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대화가 진행 중이거나 적어도 예정되어 있지만 압박과 위협 그리고 전략적 요충지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스튜디오에 계신 저희 게스트, 저희 특파원 오웬 알터만 씨에게 다시 돌아가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이란이 동의해 해협이 실제로 열렸나요? 아니요, 나타샤. 사실 어제만 해도 선박 통행량은 3월 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아주 극소수의 선박만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여전히 어느 정도 그 해협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란 측의 주장은 휴전이 레바논 지역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란은 휴전 조건, 특히 이란이 미국에 제공하기로 한 핵심 조건인 해협 개방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나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협상을 어렵게 만들 것이란 점입니다. 이것은 미국을 한쪽 당사자로, 이란을 다른 쪽 당사자로 하는 협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제3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 제3자 중 하나입니다. 오늘 레바논이 매우 강하게 레바논은 이란의 대리인이 아니며 레바논도 제3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걸프 국가들 역시 제3자입니다. 또한 전 세계 석유 소비자들도 제3자입니다. 영국은 외무장관부터 국방장관까지 매우 분명하게 전 세계 항해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나타샤, 영국 외교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은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영국 해군이 바다를 지배하며 세계화를 위해 바다를 개방했죠. 그래서 이것은 미국과 이란 사이의 협상만이 아닙니다. 파키스탄이 그렇게 되길 바랄지라도 말이죠. 다양한 제3자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란이 해협을 닫으면 미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와도 마주해야 하며 해협 개방을 위해 이란에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르자 어떻게든 해협을 열기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최소한 그것을 우회하려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결국 우리는 나토로 가게 되겠네요. 도널드 트럼프는 나토를 비판했습니다. 나토는 북대서양 조약기구로 이슬람 공화국과의 전쟁 이전부터 그랬죠. 그리고 나토 국가들이 이란 전쟁에 참여하기를 꺼려하는 태도는 대통령이 동맹에 대해 불만을 갖고 일련의 위협을 가하는 데에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한편 나토는 여전히 자신들의 중요성을 증명하려 분주합니다. 동맹 수장 마크 루트는 유럽 동맹국들이 이란과의 전쟁 초기에 느리게 대응했지만 이제 미국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일부 국가들이 초기 공격에 당황했지만 이제는 워싱턴이 요청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석유 수송 병목 지점 중 하나인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서의 잠재적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픈 디플로마시 연구소의 부회장이자 미국의 나토 전략사령부에서 근무했던 전직 장교였던 패트릭 셰발레루 부제독을 모셔보겠습니다. 그는 파리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동님, 나토 동맹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 작전을 지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이것이 현재의 동맹의 결속력에 대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건가요? 네, 이건 복잡한 문제입니다. 먼저 저는 나토 사무총장인 마크 허튼이 나토 32개국, 즉 32개 회원국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만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나토의 좋은 회원국, 나쁜 회원국에 대한 그의 발언은 다소 충격적입니다. 사실 그는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 워싱턴에 왔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솔직히 저는 어떤 나토 국가도 호르무즈 해협에 병력을 투입할 것 같지 않습니다. 불확실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 문제는 나토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많은 나토 회원국들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으로 그들의 번영이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나토 국가도 그런 상황에서 경력을 위험에 빠뜨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운 회사들, 해상 운송, 해상 보험을 보면 지금 상황의 진짜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루트가 일부 동맹국들이 불시에 당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을 들으니 확실히 흥미로웠어요. 그가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이 얼마나 이례적인 일인가요? 이것이 나토 내의 조정에 균열이 있음을 드러내는 건가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메시지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건가요? 저는 마르토가 두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나토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슬픈 점은 나토가 이미 예전보다 덜 중요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럽 국가들이나 캐나다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트럼프 씨 자신 때문입니다. 트럼프 씨는 나토의 유명한 제5조, 즉 연대 조항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동맹국인 덴마크와 그린란드의 영토를 차지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나토에서 말하듯이 호르무즈 해협은 나토의 관할 구역 밖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토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나토 회원국은 아니더라도 일부 회원국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은 나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혼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혼란은 미국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조직에 대해 말하자면 이 조직은 방어 조직으로 회원국 중 한 나라가 공격을 받았을 때 그 회원국들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흥미롭게도 방금 막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란 소속이 아닌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분명히 이번 휴전은 매우 불안정합니다. 트럼프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해협을 통과한 유조선은 극히 드물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만약 이 지역에서 긴장이 다시 고조된다면 나토가 현실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입니다. 이런 상황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요.
네, 아시다시피 나토는 정치적이면서 군사적인 조직이고 합의에 의해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나토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나토의 32개 회원국 모두가 동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직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은 우리가 갈등이 다소 완화된 국면에 있을 때입니다. 일부 나토 국가들, 특히 역량과 지배 제거 능력을 가진 국가들이 그곳에 병력을 파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아직 그 단계에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광고 후 곧 i24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두세요. 레바논과 이스라엘 사이에 지속되고 있는 휴전에 대한 최신 소식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린 은퇴 준비는 했지만 현금이 더 있었으면 해요. 저 두 사람이 알고는 있을까요? 자기 생명보험을 현금화할 수 있다는 걸 알까요? 그럼 금광을 가진 거나 다름없는데 아마 모를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돼요. (24) 뉴스 영어 방송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나타샤 커책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전 세계가 미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 간의 협상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협상은 파키스탄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제 스튜디오에 계신 게스트분들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보 분석가 야코브 라핀 씨와 시니어 특파원 오웬 아이터만 씨가 함께하십니다. 광고가 끝나고 돌아오기 전에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 중 하나는 트럼프가 애초에 왜 이 전쟁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결국 그의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완전히 봉쇄된 상황에서 이런 협상에 들어가기로 한 결정은 미국의 협상력에 대해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시나요? 나샤, 일반적인 인식은 이란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며칠 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열 군사적 선택지가 없다고 말함으로써 미국의 입장을 약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해협에 지뢰 하나만 설치해도 충분하다고 했고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미국 입장을 약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타샤, 이 이야기를 들으니 2006년 제2차 레바논 전쟁 후 이스라엘에서는 단거리 로켓 공격 앞에 속수무책이라는 인식이 있던 때가 생각납니다. 이로 인해 우리 스타트업 국가는 해결책을 모색했고 결국 아이언돔과 세계적 수준의 방공 시스템 확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변화가 10월 7일 전후로 이스라엘과 전쟁 방식에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호르무즈에서도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고의 인재들이 투입되어야 하며 국제 해상로를 여는 데 있어서 항상 자유진영이 우위를 점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가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보세요. 이 대통령은 두 가지 상반된 충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America First라는 더 고립주의적인 충동과 America Strong이라는 충동입니다. 미국과 그 자신이 세계에서 강하게 보이고자 하는 충동입니다. 이 두 충동은 계속 충돌합니다. 이 전쟁은 결코 완전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한 가지 충동, 한 가지 본능이 이기고 우세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반대편이 우위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이번처럼 이 대통령과 이란 관련해서 자주 나타나지만 미국의 강경 본능이 우세했던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바로 이 대통령이 이 전쟁에 뛰어들게 만든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우선 이란은 전 세계적인 위협입니다.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었고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테러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전쟁 참여 결정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옳은 선택입니다. 이 암을 무시하는 건 1930년대 나치 독일을 외면한 것과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매우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관해서 말하자면 이 해협은 미군이 지금 당장 무력으로 개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미국이 이란에게 해협 개방에 협조할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란이 갖고 있는 선택지는 이 두 가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협조하든지 아니면 미국이 혼자서 그것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란이 선박을 계속 위협하도록 허용하는 선택지는 없습니다. 특히 실제로 그 위협을 실행할 만한 능력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즉시 휴전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그럴 의사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음 게스트를 모실 예정입니다. 곧 다시 돌아와서 이 주제에 대해 더 논의하겠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은 이슬람 공화국, 미국, 이스라엘 간의 이번 휴전을 평화로 가는 한 걸음으로 보고 있지만 이란 내부의 반응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수주간의 전쟁 끝에 많은 이란인들은 이번 휴전이 안도감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불확실함, 좌절감, 심지어 배신감으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들은 조심스러운 희망과 진짜 분노 사이에 갈라진 국민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것이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한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믿고 있고 또 다른 일부는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번 휴전이 정권의 통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차단, 처형, 억압 심화에 대한 두려움도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부 이란인들은 앞으로 며칠 안에 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것이 더 큰 외교적 과정의 일부일 수 있다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미트라 자슈니 씨를 모시고 싶습니다. 그는 이란계 미국인 자유연합의 문화 및 정치 자문위원이며 이탈리아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란 내부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 듣고 계신가요? 이번 휴전이 왜 다양한 감정을 일으키고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로서는 이란 내부로부터 직접적으로 들려오는 소식이 많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인터넷은 몇 주째 거의 차단된 상태이고 통신도 극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프로그램에 출연한 많은 분석가들이 이미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휴전에 대한 엇갈린 반응과 관련해서는 그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전쟁은 이란 정권이 자국민에게 저지른 중대한 범죄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수천 명의 무고한 이란인들이 거리에서 평화롭게 시위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잔혹한 탄압 이후 많은 사람들은 이번 분쟁이 정권과 그 억압적인 세력을 크게 약화시켜 주기를 바랐습니다. 어느 정도의 국제적 또는 인도주의적 지원이 있다면 사람들이 다시 거리로 나가 정권에 맞서고 진정한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은 그런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될 때 정권의 보안기구의 핵심 인물들을 겨냥한 후에 추가적인 조치들이 이어져 전체 체제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갑자기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 내부에서도 사람들이 듣고 있는 것은 타협, 휴전, 그리고 협상 재개 가능성에 대한 메시지들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슬람 공화국이 실제로 얼마나 약화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현재도 계속되는 통신 두절이 있습니다. 이란인들과 소통하는 것은 분명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이번 전쟁 이전인 1월에 봤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효과적인 봉기의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우려는 분명히 현실적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정권의 보안군이 특히 밤에 거리에서 눈에 띄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일반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 위협 전술을 사용하고 심지어 큰 소리로 소리치기도 합니다. 동시에 그들이 10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재교육하려 한다는 보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아주 어린 나이부터 새로운 충성 세대를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짙은 공포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우리는 이들이 민간인이고 무장하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방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압박과 위협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행동 능력을 제한합니다. 물론이죠. 저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때 사람들이 어떤 두려움을 느끼는지 듣고 싶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에서의 병력 배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 단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궁금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정권이 어떻게든 변했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무언가를 상대하고 있다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어요.
하지만 이란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증거가 전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미디어는 국영방송인 이란 이슬람 공화국 방송뿐이고 그곳에서는 여전히 똑같은 메시지,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이데올로기만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도 협상이 논의되고 있지만 그 자리에 있는 인물들은 수년 동안 권력을 잡아온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구조나 행동, 리더십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이란 내부의 사람들이 새로운 정권을 받아들일 거라고 기대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란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런 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도움이 곧 올 것이다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뭔가 의미 있는 것을 기대했어요. 일반 이란인들에게 진정한 도움은 정권의 억압적인 세력에 힘을 줄이고 사람들이 거리로 나가서 자신의 요구를 표현할 만큼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을 의미해요. 지금 사람들은 압박 속에서 지치고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실질적인 변화의 징후가 전혀 없는데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났다고 믿으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물론 이번 2주간의 초기 휴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겠죠. 미트라 씨 오늘 함께해 주시고 의견을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슬람 공화국과 미국, 이스라엘 간의 휴전이 긴장 완화의 한 걸음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걸프 아랍 국가들에서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번 전쟁으로 오히려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테헤란은 이미 승리를 자촉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는 이미지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전역에서 미국의 동맹국들은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수주간의 공습과 수천 발의 미사일, 대규모 군사행동 이후 실제로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지난 5주간 이란은 이스라엘과 충돌했을 뿐 아니라 걸프 국가들에도 강하게 타격을 가했습니다. 이 지역에 수천 발의 미사일과 드론이 발사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만 해도 2,700발이 넘는 발사체에 직면했고 이로 인해 석유시설, 발전소, 해수 담수화 시설, 심지어 공항과 주거 지역까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휴전이 발표된 이후에도 공격은 완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쿠웨이트, 바레인, 아랍에미리트에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계속돼 인프라가 파괴되고 민간인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걸프 국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란이 세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충지 중 하나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영향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란은 영향력으로 걸프의 세력 균형을 재편하려 하지만 걸프 지도자들은 여전히 신중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어떤 제약도 없이 유지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동 전문가 달리아 쥐하다를 모셔보겠습니다. 달리아 씨, 몇 주 동안 이란의 걸프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이 있었는데 왜 이번 휴전이 많은 걸프 국가들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걸까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타샤. 문제는 아랍 국가들, 특히 걸프 국가들에서는 아무도 이것을 휴전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지 잠깐의 휴식, 미국과 이란 그리고 이란 정권 모두가 필요로 했던 짧은 휴식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모두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이란 정권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해체하는 지점까지 이어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행정부는 이 전쟁을 끝내라는 내부 압력 때문에 그리고 의회가 전쟁 자금을 지원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이슬람 정권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면서 전쟁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기회든 찾고 있었습니다. 파키스탄이 2주만 시간을 주자고 제안하자 이슬람 정권은 즉시 그 기회를 잡으려고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특히 아랍 걸프 국가들은 큰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선 자신들의 이익이 이런 협상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는 이란 정권이 개입된 같은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협상 이후에 이란 정권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협상할 의지가 있는 정치체제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테러리스트 민병대이며 테러리스트 민병대로 간주하고 맞서 싸워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든 상황은 불과 몇 달 전 가자 지구에서 휴전 협상이 진행될 때를 정확히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 모두가 하마스를 협상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겼죠. 그 점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요. 이란인들과 하마스가 공유하는 이 지하디스트 사고방식에서는 휴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을 파괴하는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임무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저는 그들이 아랍 이웃 국가들까지 파괴하려는 임무도 가지고 있다고 덧붙이고 싶어요. 우리는 지난 몇 달간 이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쟁 중이든 전쟁 후든 어떤 협상이든 아랍 국가들의 우선순위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간 낭비예요. 탈리아, 우리는 트럼프가 NBC 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 지도자들이 회의와 언론 앞에서 말하는 방식이 매우 다르다고 말했다는 보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말한 모든 것, 그들이 동의해야 하는 모든 것에 동의해요. 기억하세요. 그들은 정복당했고 군대도 없어요. 이게 트럼프가 이번 인터뷰에서 한 말이에요. 이 소식은 호르무즈 해협이 겨우 열렸다는 소식과 함께 전해졌어요. 실제로 극소수 유조선만 통과하고 있는데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트럼프는 이 휴전에 들어갈 의향이 있다고 말했죠. 이 방송식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특히 걸프 아랍 국가들에게는요. 호르무즈 해협은 아랍 국가들에게 생명줄과도 같아요. 참고로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만의 소유가 아니에요. 걸프 국가들도 그 해협을 소유하고 있어요. 지리적으로도요. 제 말은 그들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의 걸프 지역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아랍인들과 이란인들이 공유하는 자산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란인들만의 소유가 아니에요. 게다가 여기는 국제 해협이기 때문에 해안법에 따르면 누구도 통제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이란은 전쟁에 참여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이 소유하지도 않은 것들을 이용해서 깡패 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 정권을 받아들이고 그 지속을 인정하도록 압박하기 위해서인데 우리가 실제로 거기에 굴복한다면 그건 큰 실수가 될 거예요. 여기서 행간을 읽어보면 만약 걸프 국가들이 공개적으로 워싱턴을 비판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그들의 입장을 어떻게 보여주는 걸까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걸프 국가들이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휴전에 들어가기로 한 결정 이후로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나요? 불행하게도 걸프 국가들은 지금 미국 행정부를 비판하거나 심지어 미국이 이란과 협상이나 대화를 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말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안보를 위해 의존해왔던 모든 동맹국들이 그들을 실망시켰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파키스탄에 많은 돈을 지불해서 파키스탄이 그들에게 일종의 핵 우산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사우디아라비아가 파키스탄과 이런 대규모 군사협정이나 방위지원 협정을 체결할 때 사우디 국민들에게 이렇게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파키스탄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고 그들이 의존했던 이집트도 자매 국가로서 안보 위협이 있을 때마다 그들을 구하러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집트도 사실 그들을 무시했고 어느 정도는 이란 편을 들었습니다. 걸프 국가들의 거센 비판을 받은 후에야 다시 아랍 걸프 국가들의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걸프 국가들은 미국을 비판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을 동맹으로 이룰 수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탈리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공습에서 전투기를 자주 보지만 모든 임무 뒤에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또 다른 팀이 있습니다. 이번 보도에서는 이스라엘 공군의 핵심 급유 비행대를 살펴봅니다. 이 부대는 전투기에 공중급유를 제공해 장시간의 고위험 임무, 그중에는 이란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는 작전도를 지원합니다. 함께 보시죠. 이 계획은 일반적인 일정이라면 며칠, 어쩌면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몇 시간 만에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기다렸고 종이 울릴 때까지 기다렸으며 항상 모든 것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연결을 끊어라. 임무에 해문을 띱니다. 초란도 뉴스 헤드라인도 없이
그러나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네바팀의 120번째 급요 비행대대, 즉 사막의 거인들은 전투기가 멀리 오랜 시간 동안 공중에 머물 수 있도록 작전을 수행합니다. RM 항공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항공기는 공군 소속입니다. 주종석에는 4명의 승무원이 있습니다. 2명의 항법사와 정비사가 있으며 사실상 이 기계를 하늘을 나는 주유소로 만들어 전투기들이 더 많은 무장을 탑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들이 탑재하는 폭탄이 많을수록 연료는 줄어드는데 우리는 비행 중에 그 연료를 전달해 줍니다. 주항공체는 거대한 연료 탱크이며 우리는 항공기 내부 연료 용량을 2배로 늘릴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습니다. 많은 전투기들이 우리와 함께 출격하고 갈 폭탄이 목표에 도달할 때마다 발사대와 위협이 제거되어 집에 있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번 이란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길고 위험한 여정을 떠났고 항상 빠르고 정확하게 임무를 수행해 실수할 틈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공중에서 통제된 충돌을 수행하는 셈입니다. 급유기의 급유관을 전투기의 급유구에 삽입하고 매우 빠른 속도로 연료를 전달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시속 수백 킬로미터의 속도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부르카. 디스커넥트. 모든 전투기 비행대와 함께 꼼꼼하고 체계적이며 정확한 계획으로 시작합니다. 비행하고자 하는 정확한 동로를 설정하고 각 조종사가 임무를 수행하고 목표를 공격하기 위해 충분한 작업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연료의 양을 확인합니다. 이 급유 과정 전체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몇 분 정도 걸리는 일입니다. 그 비행기가 얼마나 많은 연료를 받아야 하는지, 얼마나 많은 무장을 탑재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는 한 번에 한 대의 비행기만 연결하지만 보통 여러 대의 비행기가 편대를 이루어 비행하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대의 비행기에 연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작업은 매우 빠른 템포와 속도로 이루어지며 최대한의 정확성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최대한의 정확성, 주로 팀워크와 협력이 중요합니다. 연료를 연결하기 위한 호스나 제자리에 다시 넣어야 하는 나사 하나까지도 우리는 앞으로 이런 실수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생각합니다. 이란 상공에서 비행대원들이 작전을 수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준비 태세였다고 말합니다. 이란인들에게 가해진 화력의 양은 전례가 없는 수준이며 이전 암켈라비 작전과는 매우 다릅니다. 암켈라비가 정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우리는 성과와 업적을 2배, 3배로 늘렸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해내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배우고 싶어 합니다. 공군 제복 아래에는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강도 높은 임무와 함께 하루가 끝나면 자신을 기다려주는 가족이 있는 가장들도 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기 한 달 반 전에 결혼했어요.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취소되지는 않았지만 몇 달 뒤로 미뤄졌어요. 전투가 시작되기 이틀 전에도 여기 비행단에서 복무하는 친구들이 결혼식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결혼식 직후 군복을 입고 기지에서 이 일이 시작되길 기다렸어요. 4달 전에 딸이 태어났는데 우리가 한 달 넘게 전투 중이고 또 한 달은 잠깐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딸아이 인생의 절반은 같이 있었고 나머지 절반은 여기 있습니다. 제 아들은 제가 집에 돌아오면 알아봐요. 저를 바라보고 제가 도착하자마자 다리와 팔로 저한테 뛰어와 안깁니다. 그런 순간들이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힘을 주어서 계속 버틸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일종의 평행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분리와 단절을 만들어낼 줄 압니다. 그들은 우리가 사라지거나 예비군으로 소집될 때 뭔가 일이 생긴다는 걸 압니다. 일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비행대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젊은 병사들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지휘관으로서 그들이 자랑스럽고 비행기 사이를 뛰는 병사들을 볼 때 그 일이 결국 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하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려는 모습에 눈이 반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 승리의 세대입니다. 병사들은 전투 중에 바로 신병훈련소에서 나와서 전투훈련을 받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평소와는 조금 다른 속도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기술자 자격 취득에 반년 걸리던 사람이 이제 한 달 만에 훈련을 마칩니다. 중요한 건 기준이 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3살밖에 안 됐는데 여기서 엄청난 책임을 지고 있어요. 2년 반 전에 막 과정을 마쳤던 게 기억나요. 언제 내 차례가 오고 내가 배운 것과 훈련받은 것을
언제쯤 쓸 수 있을지 생각했었죠. 그리고 그 순간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어요. 여기에는 2년 반밖에 안 된 사람들이 25년 경력자처럼 일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내가 이 일에 참여할 수 있어서 기뻐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맡은 목표를 결국 달성하고 우리가 제거하러 온 위협을 성공적으로 없앨 수 있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리고 안 물어볼 수 없죠. 비행 중에 잠깐 멈춰서 아래 풍경을 바라보는 순간이 있나요?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중동의 특별한 풍경과 경험을 느끼고 경치를 바라보는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 순간 급유 사이거나 임무 사이에 잠깐 숨을 돌리고 쉴 수 있을 때는 목가적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뭔가 큰 괴리감이 있죠. 미래에는 이란으로 가는 민간 항공편을 조종할 수도 있겠네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다면 정말 큰 꿈이죠. 이스라엘 방위군이 오늘 아침부터 레바논 영토에서 발사된 공격에 대해 상황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몇 시간 내 이스라엘의 추가 지역이 공격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 단계에서 시민들이 경계심을 유지하고 항상 주의를 기울이며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대피소와 안전한 공간 근처에 머물며 평소처럼 민방위 사령부의 지침을 따를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 평가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경우 시민들에게 물론 그에 따라 안내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어떤 상황에도 방어 작전에 준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지원을 받는 테러 단체 헤즈볼라가 레바논에서 교전 중인 상황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이제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40일 만에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소 중 하나가 다시 문을 엽니다. 예루살렘의 성지들, 즉 통곡의 벽, 아라크사 모스크, 성묘 교회가 이란과의 전쟁으로 폐쇄된 이후 공식적으로 다시 문을 엽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백 명의 유대인, 무슬림, 그리고 기독교 신자들이 몇 주간의 제한에 대한 두려움 끝에 거의 즉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폐쇄 조치는 사실 2월 28일 보안 우려로 시행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세 종교 모두에서 불만이 터져나왔지만 이제 문이 열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곳 이스라엘의 부모님들에게 또 하나의 큰 소식은 한 달 넘게 사이렌이 울린 끝에 오늘 아침 250만 명의 이스라엘 어린이들이 드디어 학교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란과의 2주간 휴전으로 전시 제한 조치가 완화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교실이 다시 문을 열고 있지만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북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엄격한 제한 속에서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 테러 단체의 지속적인 위협 때문에 일부 수업은 여전히 방공호 안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 중부에서도 방위군은 위험이 여전하다며 이곳과 남쪽 모두 로켓 공격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보는 건 매우 신중한 재개방입니다. 텔아비브, 예루살렘 같은 도시들과 헤브론 지역 전역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당국은 여전히 미폭발 탄약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네, 24 뉴스데스크였습니다. 저는 나타샤 커차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